노인정의 영감 하나가 날 좋다고 자꾸 따라댕기네. 인물도 번듯하고 옷도 잘 입고 댕기는 노인네야. 혼자 된 후에도 많은 세월이 흘렀다. 남편이 가기 전에도 병으로 고생하여 부부간에 애틋한 정을 나눈 지는 오래였다. 평촌댁은 손주들의 할머니였지 한 사람의 여자는 아니었다. 그러고 보니 머리 모양도 변해 있었고 여트나마 얼굴에 화장기도 보이는 것이 평소와 달랐다. 그 영감님이 좋다고 따라다니면 같이 살면 되잖아요. 무심결에 나온 말이었다. 평촌댁이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는 짐작조차 못했다. 그래도 되겠나? 그러면서 승우를 돌아보며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라마 저승에서 너가 아버지 얼굴을 어째 보노? 옛날 어른들 말씀에 여필 정부라 했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애를 먹인 아버지를 저승에서 또 본다고요? 나 같으면 보란 듯이 다른 사람을 만나겠어요. 승우의 진심인지도 몰랐다. 평촌댁은 살아생전 남편 덕은 눈꼽만치도 못 보았다고 넋두리하곤 했다. 자식들 키우는 것은 여자들 몫이라고 내팽개친 것이 그 시절의 남자들이라고 원망했다. 오죽했으면 무덤에 돈이나 많이 넣어달라고 농담처럼 중얼거리곤 했다. 그래도 그나마 되겠나. 남들한테 부끄럽기도 하고 자식들 보기에 추잡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희한하네. 여필 정부가 뭐라고 한평생을 그리 살아왔는지. 지금도 어째 그 맘이 들었는지 모르겠어. 한 열흘 남짓을 거기에서 보냈는데 마침 그때는 산 사람들도 잠잠했고 시댁을 벗어나 신랑과 둘이 지내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 때문에 그 뒤로 너가 아버지가 아무리 애를 먹이도 같이 살 수 있었던 것 같아. 작은 어머니 곡소리는 질리지도 않아. 부역이라도 나선 듯 사흘을 내리 초상집을 드나들며 울어대자 사촌 언니가 옷소매로 눈시울을 누르면서 하던 말이다. 혹시 엄마한테 무슨 한 같은 거 있는 거 아냐? 어떻게 울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오지? 한 같은 소리 하네. 엄마의 울음소리가 하도 신기해 언젠가 언니에게 물었을 때 언니는 이런 지하에 일축했다. 하기야 엄마의 분위기와 한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한을 품고 있는 여자라는 것은 조용하면서도 단아하고 서리빨 같은 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엄마처럼 괄괄하고 얼렁뚱땅하고 인색한 사람이 한은 무슨 한. 글쎄, 동문시장에서 엄마에게 형님 형님하고 따르던 여자들 있지 않니? 그 여자들이 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는 여자들이었지. 그게 여자로서의 한이라면 한일 수도 있겠다. 엄마에게 한이 있지 않으냐는 내 말을 일축해 놓고는 언니는 그래도 곰곰 생각하는 눈치더니 느닷없는 이야기를 열어놓았다. 아버지가 호인인데다가 인물이 훤했지. 그때 아버지가 동문시장 중개인이었는데 여순 반란 사건 직후 아니냐. 시장에 떼가부들이 있었어. 생선을 대주면 여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떼우는 거야. 이런 사이가 되니까 나중엔 그 여자들 아프면 쌀 팔아주고 미역 사주고 동문시장 여자들 완전히 먹여 살렸지. 엄마는 어땠어? 장바닥 동서들 사이에서 형님 노릇 했지 뭐. 엄마가 한번 시장에 나가면 여자들이 우욱 몰려와서 형님 형님 하며 대단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동문 장바닥에 기반을 잡은 것도 다 그 여자들이 나서서야. 고참, 엄마 기분이 어땠을까? 글쎄, 서방님 생시에 다른 여자들에게 몸뚱이 보시해준 인연으로 먹고 살게 되었으니 생각해보면
엄마 팔자도 기구하다야. 봄에 태어났다고 춘심이라 이름 붙인 새색시는 조금 모자란 듯 하지만 작달만한 키에 통실통실 귀여움이 넘치는 앳된 처녀였다. 나이보다 훨씬 늙은 언청이 서방이 자신의 맨살을 더듬을 때 눈을 질끈 감고 숨을 참고 있었다. 거친 숨 들이쉬기 몇 번 순식간에 춘심을 때려치우고 두 팔을 쫙 벌리고 벌러덩 누워 씩씩거리며 잠들어 버린 서방이었다. 그녀는 사타구니의 통증을 다스리면서 서방의 떡 벌어진 가슴과 그녀 몸통만한 허벅지를 바라보다가 허벅지 사이의 물건에 시선이 닿는 순간 못 볼 것인 양 이불을 끌어다가 덮어버렸다. 어쩔구나. 맨날 밤 하자고 할 텐디. 그러다 시간이 흘러 차츰 서방의 몸무게가 듬직하니 좋았고 서방의 입냄새도 견딜만 했고 특히 사타구니의 통증은 나른한 쾌감으로 변했다. 그렇게 한두 달 사이 서방과 육정이 들어버린 후 총각이라는 서방은 어찌나 술을 퍼마시는지 술주정을 못 견뎌서 각시가 둘이나 떠나버렸음을 알았다. 엄네는 어째서 늑대리 서방 맞춰주었는가? 어이구 이 모지라. 니년 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살아 영께 암소리 마로. 당신이 차려주던 밥상이 그리워서 아침상을 받으며 좀 울적했소. 당신이 있었더라면 다 제쳐두고라도 참조기 두어 마리와 명란은 밥상에 꼭 올렸을 거요. 신선한 명란을 사겠다고 당신은 곧잘 그 먼 자갈치 시장까지 다녀오지 않았소. 그러곤 땀도 덜 닦은 채 가증 양념을 만들어 명란을 버무리고 그걸 따끈한 밥 한 그릇과 내놓았지 않소. 옛날 생각을 하니 그나마 없던 입맛마저 뚝 떨어져 정말 숟가락을 놓아야 할 것 같소. 먹다 다 못 먹은 이 팥밥은 상스럽게 붉기만 했지 찰기도 적은 데다 맛도 지질이 없소. 여보, 나는 정말 여자 없인 도저히 못 살 것 같소. 내 맘속에도 한 여자가 있다고 하면 당신 서운할까 모르겠소. 미안하오. 당신이 그립지만 내가 무슨 재주로 그 먼 곳에 당신을 불러오겠소. 그러니 정말 미안하오. 특히 밤이 올까 무섭소. 다독다독 입을 덮어줄 손길, 곤지랑 잔소리하면서도 등 쓸어줄 부드러운 손길, 쓰지 않으면 고장날 물건이라며 은근히 바지춤 잡아당기는 나는 여자의 그런 손길이 미치도록 그립단 말이오. 내가 사랑한 여자는 정말이지 당신뿐이었소. 당신은 저 한 장의 사진에 갇혀 오질 않고 눈만 뜨면 닥치는 이 하루하루는 내게 너무 길기만 하오. 눈으로 만져본 그녀의 발이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을 리도 없었을 터. 그럼에도 나는 자꾸만 그녀의 발을 어루만지고 싶어 두 눈을 둘 데가 없었소. 기우는 햇살과 맑은 냇물 속에서 뽀얗게 일렁이던 유천떼개 발. 걷어올린 종아리 아래 소복한 발등과 동그란 뒤꿈치, 가래떡처럼 희고 매끈한 발가락. 그녀의 발목을 비껴 흐르느라 섬세하게 물결지던 냇물의 반짝임까지 마치 엊그제의 일인 듯 환하게 떠오르지 뭐겠소. 그해 6월이었던가 감자를 캔 뒤 앞서거니 뒤서거니 냇가로 몰려가 씻을 때였던가 보. 남정네들은 묵묵히 발을 씻고 얼굴을 훔치는데 여인네들은 냇물에 발만 담근 채 곧잘 웃음보를 터뜨리며 늑장을 부렸소. 그러나 나는 웃음소리 환하게 쏟아내던 여인네들보다
유천댁만 오래오래 쳐다보았소. 말없이 얼굴을 씻고 발을 씻는 그녀의 웅크린 등과 햇빛을 반사하는 빛나는 종아리, 머뭇거리는 하얀 발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거요. 가슴이 다 먹먹해졌소. 홀로선 유천댁은 어쩐지 찔레꽃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소. 남편을 여인 지 1년도 채 못된 때였으니 외롭고 캄캄한 심정이었던 건 사실이었을 거요. 당신을 보내고 호라비가 된 지금의 내 처지와 그때의 그녀 하나 다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오. 여보, 그때 잠시 내 마음이 붙들고 놓지 않았던 유천댁의 발을 까맣게 잊고 살았소. 그런데 꽃무늬 실내화를 보는 순간 까마득한 시간을 거슬러 그녀의 발이 생각났고 생각나자마자 어찌나 애틋해지는지. 인생을 사는 단 하나의 원칙. 흔히들 현재를 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지금 현재의 시간을 즐겁게 누리며 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마음속 스트레스를 떨쳐내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불교의 관점에서 현재를 살라는 말은 그때그때 즐기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즉시 멈추라는 의미이다. 무엇을 멈추라는 말일까? 버릇과 욕망을 멈추고 자신의 본성을 되찾아 자기 본성대로 살라는 것이다. 본성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흔들림 없이 지키며 관조해야 한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생각이 동요되지 않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면 그 속에서 벗어나 날아오를 수 있다. 바깥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하고 헛된 생각을 떨쳐내 무엇을 해도 걸림이 없는 경지에 올라선다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이 단계에 도달했다면 온전히 날아올라 자유로운 비상을 완성한 셈이다. 비상을 완성했다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처음의 단순함, 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단계로 되돌아가야 한다. 옛날 한 시인은 이런 시를 썼다. 인생의 궁함과 통함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네. 세상 만사는 본래 바람에 나부끼는 쑥과 같구나. 공은 색이요, 색은 공이니 모두 안개 속으로 들어가 흩어지노라. 현재란 무엇이고 과거는 무엇일까? 시간의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현재가 눈 깜짝할 사이에 과거가 되고 미래는 또 어느새 현재가 된다. 20년 뒤를 생각해 보면 아주 먼 훗날인 것 같지만 20년 전을 떠올려 보면 세월이 참 빠르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없다. 오로지 고요한 지금 이 순간만 있다. 이 고요는 끝이 없고 시간의 밖에 있다. 선자는 이 섬에서 처음 태풍과 교접한 날을 잊을 수가 없다. 술렁이는 바람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다. 물결의 혓바닥이 가게 앞까지 와서 날름거렸다. 물결이 일면 덩달아 빨라지는 비둘기는 선천적인 건지도 몰랐다. 의부가 내뿜던 뜨거운 입김은 이 막다른 섬까지 따라 들어왔다. 그가 더듬던 손길을 생각하자 온몸이 달아올랐다. 의부의 손길을 막아내지 못한 것은 의부가 입술을 막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어떻게 엄마를 볼 수 있을까 싶었던 것도 기우였다.
생각보다 의부가 믿지 않았고 엄마 보기도 그리 죄스럽지 않았다. 의부는 처음 이후 뻔뻔할 정도로 자주 선자의 방을 찾아왔다. 두려운 건 바로 그런 의부를 기다리는 16살의 자신이었다. 집을 나왔다. 그러나 때가 되면 뜨겁던 의부의 손이 자꾸 떠올랐다. 집 근처를 배회하다 의부의 눈에 띄었고 못 이기는 척 그의 손에 끌려가곤 했다. 의부를 끊기 위해 다른 사내들을 만났다. 하지만 의부가 해방을 놓는 바람에 늘 헤어졌다. 결국 그 고리를 끊어준 것은 남편이었다. 두 집이 풍비박산이 났다.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엄마는 목숨은 건졌지만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비로소 의부에게서 풀려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이자 사내였던 의부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다. 증오 속에 스며있는 사랑, 파괴 속에 들어있는 쾌감, 두려움 뒤에 숨어있는 호기심이었다. 눈앞까지 몰려온 태풍을 보며 선자는 가슴속에 묻혀있던 두려움과 함께 광포한 쾌락이 일어서는 것을 느꼈다. 마음과 달리 몸이 뜨거워졌다. 바다를 바라보았다. 널름대는 파도에 몸을 던지고 싶었다. 요망한 몸뚱이를 너울거리는 파도 속에 묻고 싶었다. 우리 다들 네 좋아했는디 알긴 알았냐? 내 그 집 뒤안 대나무 숲에 숨어서 풍금 소리도 듣고 그랬어야. 그러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너그 할아버지 겁나 무서웠는디. 여름방학 앞두고 비가 허벌나게 많이 온 날 하굣길에 개울을 건너다가 네 운동화가 떠내려갔지. 내가 그거 건져주느라고 하마터면 빠져 죽을 뻔했다야. 기억 안 나냐? 네가 그림 한 장 그려준 게 있는디. 아, 선생님이 서로 바꿔가지라고 했은께 내가 그걸 보물단지처럼 모시고 살다가 장가갈 때야 버렸어야. 모르지? 당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게요. 인생 휴가 받은 거라고요. 푹 쉬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해요. 내가 어떡하든 당신을 20대에 팔팔 뛰는 몸으로 바꿔놓고 말 거예요. 알았죠? 당신이 살아야 나도 산다고요. 넌 이제부터 형도 아냐. 유부남 주제에 치졸해, 야비해, 뻔뻔하고 추잡해. 넌 처자식은 물론 내 인생까지 훔쳐버린 도둑놈이야. 절대 용서 못해. 죽을 때까지. 법이 심판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늘이 응징할 테니 두고 봐. 제기랄, 너 같은 놈은 절대 제명대로 못 살아. 이 도둑놈아,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그냥 무문해 보여? 뻔뻔해도 유분수지. 생떼 같은 내 아들을 훔쳐오다니. 야, 너 같은 인간 살리려고 내가 아들 키운 줄 알아? 못된 놈. 감히 엄마 몰래 이딴 짓을 하고 다녀? 정신 차려 이놈아. 이 인간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원수야, 원수. 피? 피가 땡겨? 웃기지 말라 그래. 야, 너도 인간이냐? 무슨 낯짝으로 아들 몸에 칼을 대? 네가 정말 애비라면 그냥 죽어. 죽으라고. 비켜 이놈아. 20년 전 그 섬뜩했던 순간을 네가 알아? 이 인간이 내 가슴에 어떻게 비수를 꽂았는데 그 현장 증인이 바로 너야. 이 인간이 네가 자기 씨가 아니라고 펄펄 뛰면서 우리를 내쳤단 말이다. 내게서 뭘 기대하지? 나는 이미 남자를 알아버렸어. 내 안의 욕망이 밤마다 꿈틀대는 것을 느껴. 나도 이런 내가 싫어.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쥐 죽은 듯 조용히 살려고 했지. 한밤중 택시를 타고 나이트에 가서 몸을 흔들다가 처음 보는 남자와 러브 호텔에 가는 것, 그거 아주 쉽더라고.
한때는 즐길 정도였으니까. 그러니 이제 나를 놔줘. 당신의 귀에 취한 연지의 말이 들린다. 여자가 있었어. 나는 내 여자를 지켜주지 못했지. 한심하지? 그때부터 난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믿지 않아. 돌아서는 당신의 손을 여자가 잡는다. 가지 말아요. 말을 마친 여자는 당신의 손을 끌어다 볼에 댄다. 오랫동안 추웠어요. 추운 기억밖에 없어요. 손바닥이 물기로 따뜻해져 온다. 여자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자 그녀의 몸이 당신에게 기울어진다. 여자를 끌어안는다. 여자의 입술을 찾아 키스를 한다. 여자의 입에선 달콤한 커피 향이 난다. 당신은 아찔한 향수 냄새를 느끼며 여자를 안고 바닥에 쓰러진다. 미안하다. 당신은 담담하게 말한다. 며칠 후면 그가 나올 거예요. 과거를 털고 그의 고향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연지와의 깊고 느린, 때로는 격렬한 섹스가 끝나고 당신은 그늘이 덮이는 그녀의 얼굴을 본다. 돌아앉아 담배를 피워 무는 그녀의 등은 단단한 빗장을 지른 것처럼 견고하다. 그들이 아니라 당신이 상처를 덧냈어. 밤의 환영 속으로 어두운 얼굴의 그녀가 말한다. 어쩌면 그녀는 당신에게서 그것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오랜 시간 굳어진 상처와 고통과 체념이 부딪혀 아프게 서로의 살갗을 찔러댔는지도. 어둠 속에 서서 여자의 방을 바라보던 당신은 아주 천천히 장미가 심어진 농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래, 까짓 거. 이판사판이다 이거지? 하긴 더 길게 산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 이 기회에 아예 재물로 만들어버려. 왜, 뛰어내리고 싶소? 힘들면 내가 거들어드릴까? 늘 그 타령인 이 세상살이가 징그럽기도 할 거요.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어머니는 그대로 추락할 것 같았다. 누군 좋아서 그러냐 이놈아?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놈의 새끼 입히고 가르치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어야지. 이놈이 좋아하는 그 메이커 신발은 어디서 주워오는 줄 알아? 이 망정 같은 놈아. 어머니가 수술했다는 소식은 들었다. 그래, 병세는 좀 어떠시냐? 얼마나 놀랬느냐? 어머니가 마음 잡고 사는 아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아느냐? 요즘 세상에 어머니를 위해 닭발을 사러 다니는 이런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더 고맙다. 아이고, 그 옆이었네. 이 동네 뜨면서 다시는 닭발 안 먹겠다더니 마음이 변했나? 징그럽게 애미 속도 썩이더니만.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다. 나도 이제 애 터지게 돈 벌 일도 없고 그냥 내 반찬값이나 벌고 살란다. 아가, 이 애미 걱정은 말아라. 절대 진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것들이 뭘 알아? 내가 너 낳다가 흘린 피가 얼만 줄인 줄 아냐? 이게 다 그때 생긴 병이야. 그때도 고생고생하다가 소지라를 먹으니 금방 차도가 보이더라고. 이렇게 어지러워서야 어디 살겠냐? 지라 좀 구해봐라. 너 낳고 저지돌지 않아 애를 먹는데 이 족발을 먹고 나니까 기운이 확 돌더라. 내가 기운을 차리려면 아무래도 족발 2짝은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기운을 차려야 반찬값이라도 벌 텐데 안 그러냐?
소리는 부엌으로 가까워질수록 또렷하게 들려왔다. 나는 부엌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긴장이 온몸을 엄습했다. 어두운 부엌에서 엄마의 뒷모습이 측은해 보였다. 나는 깊은 한숨을 작게 내쉬었다. 늦은 시간 엄마의 통화가 예사롭지 않은 일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엄마의 목소리에 집중하자 갈증이 나는 것처럼 목이 탔다. 고개 숙인 엄마가 입을 열었다. 나직한 엄마 목소리가 갈래갈래 찢어졌다. 금세라도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엄마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이거사, 피는 못 속이는 법이다. 그러면 모자간의 사이가 끊어지는 줄 아느냐? 내가 뿌린 씨앗이니 삶아 먹든 볶아 먹든 마음대로 해라. 더 이상 서연이가 그림 그리는 꼴도 이제 보기 싫다. 네가 그림만 안 그렸더라면 그 몹쓸 인간을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 그만하자. 서연이가 내 딸이지 언제는 네 딸이었냐? 몹쓸 것, 이 나쁜 것아. 나는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두 손으로 틀어막았다. 너 미쳤니? 최서방한테 빌고 다시 시작해 이거사. 내가 가랴? 애비야, 나는 죽더라도 관에 반드시 누워서 나올 수 있는 데서 살고 싶다. 너 이혼하기 전에 나를 먼저 만났어야 했는데 이혼녀로 살아가기에 한국은 지불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나라야. 세상의 모든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줄 아니? 이혼하는 것보다는 결혼 상태로 있는 것이 손익계산에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이야. 이혼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자기 생활을 즐기며 살 수가 있는데 바보처럼 덜컥 이혼부터 하니? 누구 좋으라고. 당신은 나를 주눅들게 해. 당신은 나를 경멸하지. 당신은 나의 장점을 보지 않아. 당신은 늘 나를 부끄럽게 했어. 당신에게 중요한 건 뭐야? 돈밖에 모르잖아? 여보, 미안해. 내 입장만 생각한 거. 기대하지 마. 사랑이라는 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나도 당신에게 미안해. 여보, 생각해보니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 하지만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당신도 잘 알잖아. 이제는 빚도 다 갚았으니까 나도 이제 가족 위주로 살 거야. 당신이 옆에서 지켜봐줘.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충분했어.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 지옥 같은 날들이었잖아. 당신도 미련을 버려. 동네 사람들이 추석 아래 돼지뼈를 한 뭉탱이 가져다 준겨. 그것을 푹 고아놓고는 다음날 국을 끓여 먹을 생각이었는디. 아, 글씨 아침에 소치를 열어본께 솥이 텅 비어있는 거요. 짐승이 다 물어가버렸나? 어째 솥이 텅텅 비었다냐? 생각하면서 남편을 불러서 소단의 뼈다귀를 보지 못했냐고 물어봤지. 근데 이 양반이 나가 먹어버렸는데 그러는 거요. 어린 속에 먹먹하고 기가 막혀 텅 빈 솥단지 앞에서 남편을 채근하며 울음을 터뜨렸던 신혼 시절의 이야기는 끝순이 할머니가 막걸리에 취할 때면 꺼내놓는 레퍼토리였다. 명절 아래 삼킨 돼지뼈는 남편의 항문을 꽉 틀어막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 항문을 뚫어낼 방안을 내놓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읍에서 데려온 의사조차 요것은 배를 찢어야지. 여기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소. 하고는 횡혹해 가버린 막막했던 상황과 돼지려고 그런 것을 먹었느냐 욕을 해대는 당숙들 사이에서 느꼈던 서러움. 그 막막함과 서러움의 틈바구니에서 남편을 살려낸 건 막 시집온 어린 색시였다.
이러다 이 양반이 참말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구먼. 결국엔 나가 팔을 걷어붙인겨. 항문 안으로 얼기설기 뼈다귀가 들어있는 것이 보이더만 세수대야를 갖다 놓고 코바늘을 가져다가 항문 안으로 살찌게 밀어 넣었지. 처음엔 매듭을 지은 것만치로 서로를 꽉 붙들고 있는 뼈다귀 새로 코바늘을 넣는데 겁나게 애를 먹었는디 한두 개를 어렵사리 빼내는데 성공했더니만 그때부터 진도가 나가기 시작이었지. 돼지뼈가 세수대야로 채워질 때쯤 물꼬를 터놓은 것처럼 똥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더라니까. 그랬더만 이 양반이 임자가 날 살렸네 살렸어 라며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설랑 나를 막 끌어안는겨. 그날 이후 내 말이라면 귀찮은 기색 없이 참말로 고분고분하게 차렸는디 하늘도 무심어제 그런 무고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반신불수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이. 옥기 스치는 소리에 이어 맑은 대나무 향내가 문틈 사이로 들어온다. 조심스럽게 신발 꺼내는 소리. 6시 반일 것이다. 강의의 기저귀를 갈고 아침살을 씻기 위해 5시쯤 일어났던 나는 억지로 무거운 몸을 일으킨다. 새벽 출근을 하는 며느리를 배웅하기 위해서다. 다녀올게요. 예. 오늘 입고 나간 어멈 치마 너무 짧은 거 아니냐? 밥을 말아 한 숟가락 입에 떠넣는 아들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튀어나간 말이었다. 아니, 고가움 때문이었다. 나날이 물이 오르는 것 같은 며느리와 달리 아들의 모습이 자꾸 초췌해 보였다. 40도 안 된 녀석이 머리숱도 헐렁한 것 같고 귀 밑에는 벌써 흰머리도 어른거렸다. 그러나 말이 나가는 순간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인 것이다. 돌아오는 대답이 고울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늘 이렇게 말이 먼저 튀어나간다. 나도 치매가 오는 걸까? 순식간에 여러 생각이 스친다. 더구나 아들이 수저를 놓는 것을 보니 내 입을 쥐어받고 싶다. 집밥이라고는 겨우 아침 한 끼 먹는 것을 그 밥을 먹이기 위해 1시간 전부터 쌀을 씻고 국을 끓인 내가 아닌가. 털갈이 하는 짐승처럼 거칠하게 말라가는 아들을 위해 끓인 술국이었다. 엄마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퉁명스러운 아들 말이 아니더라도 진즉 꼬리를 내려버렸다. 9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미를 부양해야 하는 아들의 고충을 모르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입이 방정이란 말인가. 아니, 날씨도 차가운데 애미 옷이 너무 짧아서 해본 소리다. 그렇다고 숟가락을 넣을 건 뭐냐. 어서 좀 더 먹어라. 밥 생각 없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일어서는 아들 곁으로 바람이 쌩 인다.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먹이지 못한 것이 속상했다. 제풀에 화가 나서 나도 우르르 일어나 숟가락을 걷어버렸지만 또 원망이 새어나갔다.
에휴, 징그러운 놈의 세상. 누구는 공짜로 밥 먹는 줄 아느냐? 빌어먹을 놈. 당신 좋아하는 것만 챙겨 드시던 어머니는 아마 이승에서의 삶에는 여한이 없을 것 같다. 문득 시어머니를 또 보고 싶다. 어머니, 어머니는 이 며느리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 몰라. 울컥 치미는 것이 있어 대꾸가 퉁명스럽다. 아니, 동서는 떡 좋아한다고 명절 때마다 떡 사서 보내라. 김서방은 식혜 좋아하니까 식혜 담가줘라 하시면서 이 며느리는 뭘 좋아하는지 뭘 잘 먹는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그러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 무엇이 저리 당당하게 만들었을까? 한숨이 나온다. 맛있는 건 당신 앞으로, 아들과 손자 앞으로 당기면서도 단 한 번도 이것 좀 먹어봐라. 나에게는 말 한마디 없던 어머니였다. 40년 동안 밥을 해 바친 이 며느리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려고도 해보지 않았을까. 그러고도 뭐가 저리 당당해서 똑부러지게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며느리를 맞으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했었다. 그러나 살림에 관심이 없는 며느리는 시어미가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먹는다. 이 집안의 그 누구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사람은 없다. 나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그리 내 몸에게 가혹했을까? 지금도 겨우 날 위해 고를 수 있는 것이 소주 한 병이란 말인가. 똥 오줌 누는 것 이외에는 쓸모없었던 동생의 아랫도리를 벗기고 항문에다 관장약을 넣는 것이 중한씨의 일이다. 중지는 잠든 듯이 어머니와 형의 일을 모른 채 한다. 노모를 둘러앉히고 그 일을 하노라면 동생의 쪼그라든 거시기가 턱없이 부하를 돋우는 것이다. 일어났더냐? 너그 형수 장에 간다는디 뭐 묻고 잡은 거 없냐? 염사가 없네요. 중수는 아직 안 왔어요? 인자 오겠지. 뭐 기운 차릴 것 좀 묵어야 안 쓰겄냐? 생각나면 먹지요. 부역은 다 끝났답디요. 뒷일을 하고 있는갑더라. 시방 방앗간 옆에다가 풀더미를 태산같이 쌓고 있더라. 한나절 일로 그만큼 못하내는 거 보면 사람심이 참 무섭다. 엄니, 뭐 하나 물어볼게요. 망설이는 듯한 아들 기색에 상주댁의 눈초리가 뜨악한 채로 빛난다. 옛날에 유아원이 있을 때 말이오. 여선생 있었지요. 오래돼서 엄니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소. 그 놀이꼬랭지 맨키 매끄러마녀 말이제. 9년을 나가 어째 잃어버렸을라디냐. 놀이꼬리요? 엄니도 참. 그년이 시방 왜 궁금한가 몰겄다. 그냥 할 일이 없으니 생각이 나네요. 어떻게 사는지.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나가 어디서 그년 말을 듣겄냐. 그 뒤에 언젠가 공장에 땅나무 껍데기 벗기러 가서 들은 게 뭐 어떤 놈하고 정분이 나서 읍내서도 안 보인다는 이야기만 들으니라. 그년이 놀이 꼬랭이도 아니고 백녀시였제. 엄니는 그 사람을 어째 그리 미워하시오.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어쨌다고. 탓을 하려면 나를 탓해야지라. 그 백녀시가 그렇게 초를 쳐서 네가 장계도 못 들어보고 이꾸라지가 돼본 것 같아서 5년 생각만 하면 나는
아직도 가심이 벌벌 떨린다. 동생 중수가 그동안 중진을 위해 내세운 색시감이 10명도 넘었다. 하지만 여자들은 한결같이 중진을 마다했다.